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듣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들으려고 하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언제나처럼 서혜성 작가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으네요. 네, 분위기 좋고요. 파란 옷을 입은 여성이 오셨습니다. 네, 여성이 오셔서도 분위기가 좋고 여태까지 좀 구도 얘기나 이런 걸 해봤는데 결국 선거라는 게 어떤 정파가 어떤 일을 하겠다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미사일, 로켓, 뭐 개성공단 하여튼 뭐 때 아닌 북풍이 불고 또 구도만 있고 그래서 정말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가 깝깝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양경수 선생님 모셔서 듣고 싶은 얘기는 도대체 어떤 선거여야 되는지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이 뭔지 이런 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경숙 선생님 박사님이시고요.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세요? 네, 박사입니다. 뭘로 박사를 하셨습니까? 저 행정학 박사인데요. 예산 재정을 전공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군요. 아니요, 그 숫자만은 아니라 예산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결국 정부가 어떤 정부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봐야죠.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 예산과 세금 전문가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예, 재정 쪽. 예.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일을 누군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우리 일은 아니죠. 우리 일은 아니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요.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정책적인 거를 숫자로 표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감시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정책 입안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하는 모든 그 예산 과정을 다 점검하고 분석하고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정하는지 사실 저도 모르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해마다 발표가 나오면 뭐 50조다, 60조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거든요. 그럼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뭐 이제 대통령이나 선출직들은 모두 공약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집권을 하고 나서 또 당선되고 나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예산에다가 가장 먼저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뭐 환경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환경 예산을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이고요. 도시 건축이나 도시 계획이나 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에 먼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산은 지도자들이 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지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또 공무원들은 또 알아서 집권당인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편성한 것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되죠. 집행을 다 해서 이제 쓴 돈은 또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양경숙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인터넷 검색 오다 해보니까. 그렇죠. 양경숙 하면. 다른 분이 또 같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동명이인이십니까? 아니면 한 3분이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하십니까? 3년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것 좀 강조해 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동명이인 그 사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항의도 받고 전화도 받고 메일로 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한동안 속된 말로 멘붕 상태를 겪어봤습니다. 이름이 같으신 분이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민주당에 아주 오랫동안 민주당에 25년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의원들한테 강의도 많이 하는 교수이긴 합니다만 또 당적은 민주당으로 25년 동안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25년? 네. 터줏대가 몇이네요. 더불어민주당. 예, 원로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양경수하고는 관련 없다.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라고 많이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진출은 뭐 학교 다니시다가 민청년을 하셨네요. 김근태 선생이 이끌던 민주운동 청년연합 조직부장으로 시작하셔서 그럼 대목군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시 의원도 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위원 또 유능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위원회입니까, 그러니까? 네, 아, 네. 유능한이란 말이 붙어 경제정당위원회, 네,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세무재정분과위원입니다. 아, 그리고 전국 여성위원회 또 부위원장 하시고, 네,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시고, 예. 사단법인 여성정치연맹 부총재시고, 아이고, 우리하고는 등급이 다른. 예. 그러니까요. 참 이건 아무리 날고 겨봤자 사무국장인데. 네, 사무국장. 제가 80년대 10년 동안은 민주화 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근태 선배하고. 네, 같이 하신 김근태 거네요. 선배께서 초대 의장을 하셨던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 처음 봤을 때 김근태 선배 어떤 모습이던가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나셨어요? 고민이 많은. 어떤 상황에 만나셨어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만났죠. 예, 그리고 예. 거리에서 저희 뭐 아주 늘 시위하고 또 시위를 주도하고 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뵌 선배시죠. 어느 순간에 만나셨나요, 구체적으로? 전 사무실에서 뵀기 때문에. 민청년 사무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초창기는 83년, 4년? 예,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네, 저는 학생운동을 정리하면서 민청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2학기 여름방학부터 해서 했으니까 제가 초창기 member입니다. 연배는 나이는 조금 젊은 편이었어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선배 그룹에 끼어있고. 갔더니 고민 많은 김근태 초체 지하에서 김근태 선배가 우리 욕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랬더니 그래도 무슨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어서 오라고 애쓴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럼 평범한 얘기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네네. 평상시에는 아주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늘 격려해 주시고 그러셨죠. 정말 좋은 선배십니다. 그 유명한 민주화운동의 대부, 민주화운동의 대형 아닌 김근태 선배랑 한 10년 일하셨는데 월급은 받으셨습니다. 무슨 월급입니까? 돈 벌면 갖다 내고 밥 사고 술 사고. 그러니까 돈을 갖다 내는 거군요. 그리고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스티커도 만들어서 붙여야 되고 하니까 돈을 갖다 내고 또 수배당한 선배들 용돈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저희들도 뭐 거리에서 유인물 뿌리는 것도 많이. 요새 이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세대들이 2000년대 이후에 NGO 온 사람들하고 격차를 뚜렷하게 느끼는 게 그 지점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때는 이제 선배 후배라고 있었죠. 위계는 강했지만 사실은 갖다 돈을 내는 거였고. 그렇죠. 네. 지금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커다란 차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료애가 더 강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래도. 그럼요. 그리고 뭐, 시위하는 게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 사실 거리에서, 투쟁을 한다라는 게 육체적으로도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은 막걸리 한 잔씩 같이 나누면서 또 위로도 하고, 거리에서 잡혀가는 또 선배들이나 동료들도 있고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료애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근태 선배를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하신. 선배님 그립습니다.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제가 양경숙 박사님을 기억하는 게 김근태 선배가 돌아가신 병원, 서울대 병원에 이제 갔는데 한 늙은 소녀가 울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우는데 제일 많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릴 수 없겠고 우는 늙은 소녀를 봤는데 늙은 소녀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누구야 그렇게 묻지 않나요? 재하 선배님. 그게 양경숙 박사.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진짜로 그냥 무슨 이론, 노선 뭐 이런 거 아니라 한 인간하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진짜 한 인간하고 헤어진다는 게 이렇게 슬프고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등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얼굴은 보지 못했고 한 구부러진 등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지금 김근태 선배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선배님 보고 싶습니다. 좀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얘기해보세요. 한 번 더. 선배님 보고 싶어요. 결국 이 말밖에 할지 모르는 거. 뵙고 싶어요. 이제 예산 정책 전문가셔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리고 정당에도 몸 담으셨잖아요. 네, 오래 몸 담았죠. 예. 그리고 시의원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서울시의원 하고요. 재정경제위원장도 했습니다. 서울시. 30대 때 제가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직선으로 선출됐어요. 의원들에 의해서. 근데 이번 총선도 하는데 저는 가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갈 때마다 이렇게 답답한 게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경무와 박봉에 고생이 많잖아요. 진짜 고생 많아요. 네, 고생 많은데 사회복지사들에겐 복지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이 또 더더욱 고생하는 게 이제 정부 때문에 고생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니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지휘감도.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원래 정부의 일인데 그 사실은 공공 분야에서 훨씬 이런 분들을 다 채용해가지고 이게 정부 섹터에서 돌아가야 될 일들인데 우리는 공공 분야의 채용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낮고.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는 야당인데 공무원을 더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건가요? 공무원의 숫자가 우리나라가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선진적인 행정인 경우에는 민간 위탁도 많이 합니다. 민간 위탁의 전문가들이 훨씬 더 그 분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면에서도 또 효율적인 면에서도 정책을 집행하고 실현시키는 면에서도 그 방법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을 통해서만 그동안에 오랫동안 어떤 행정 업무를 전담해서 시켜봤더니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또 오히려 좀 낭비적인 요소도 더 많은 것도 있다. 그래서 제3섹터 산업을 조금 활성화시키자.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그것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민간 위탁을 줘서 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것들이 건 뭐 새로운 이제 혁신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자료를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 공공부문 채용한 게 한 14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60만입니다. 공무원 100만 좀 넘고 공기업이 나머지인데 그러니까 스웨덴 인구가 900만 좀 넘고 그렇죠. 우리는 5천만이 넘으니까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대비 공공부문 채용률이 3%가 좀 넘는데 북유럽은 대체로 15%에서 19% 사이고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한 9%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수가 적은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 지금 본 것일 수도 있고. 최첨단의 그 인터넷으로 행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컴퓨터도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행정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예산 대비 공무원들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공무원들은 좀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민간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해내고 더 열심히 하고 과연 이런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하나 다 이것을 좀 뭐 따져보고 그걸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가 낸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공무원 집단의 효율성들이 더 많이 높아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민간과 좀 협동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많이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뭐 공무원 숫자가 일정하게 많이 있는 건 반대하지는 않으나 현재 있는 공무원도 최대한 성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그런데 꼭 좋은 건 아니지만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 엘리트들이 내는 성과에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저도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이었다가 최근에 약간 바뀌고 있는 중인데 또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뭐 배우는 거로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공무원이 100만이고 일본이 300만인데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 일본이 많습니다. 인구가 5천만 1억 2천이니까.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 간사님 덕분에 제가 찾은 자료인데 한국은 중앙부처가 60%고 지방이 40%. 일본은 중앙이 11%, 지방이 89%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필드에 일본 공무원들은 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경찰로 따지면 한국은 경찰청 뭐 이런 데 잔뜩 가 있고
파출소 지구대에 가 있는 게 이제 일본 모델이고 이런 면에서의 공직개혁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 낸 값을 좀 받으려면 공무원들이 기획부서, 중앙부서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필드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면의 개혁도 좀 구상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본이 건가요? 오창석 선생님 얘기를 정리하면 이거죠. 일본은 공무원들이 권력적 위치에 있기보다는 서비스 영역이 더 많이, 서비스 영역이 더 많이 있다. 근데 한국 공무원들은 주로 권력적 위치에 더 많이 가 있다. 비중으로 봤을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세금을 걷는 것도 광역자치단체 세금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걷어주고요. 그 교부금을 줍니다. 그 걷어준 비용을. 그리고 교부금이 정확한 뜻이 뭡니까? 요새 교육청 때문에 교부금 얘기 맨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지방 교부금법에 의해서 19.24%를 국세가 14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어요. 그 국세 총액의 19.24%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96%는 보통 교부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근데 특별 교부금인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4% 정도는 여기에만 꼭 써라. 가령 애들 밥 먹인데 써라. 어디에 써라라고 정해주는 거죠. 그게 곧 교부금인데 이제 징수교부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광역자치단체 세금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 세금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각 구청의 공무원들이 세금을 다 걷어줍니다. 서울시세를. 그리고 대신 서울시가 구청에 참 수고했다. 세금 걷느라고. 그러면서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그거 이제 3% 주지요. 3%? 예, 3% 줍니다. 총액에.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뽀찌일 수도 있는데. 매우 적게 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하느냐? 물론 그 영역이 다르죠. 중앙정부가 하는 역할과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너무나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그 돈 주는 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너무 관여를 시시콜콜하게 다 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고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서비스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어쩌면 중간층, 중산층 그 이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권위적이고 늘 훈계적이고 만나기도 쉽지 않은. 아니, 그렇죠.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 공무원이.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무슨 민원이 있어 하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보통 한 달 걸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만나기 그래도 쉬운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구청 정도가 되는 거고, 서울시 같은 데 가면 여기 뭐 철벽 요새 같고 중앙정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 공무원들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 해주고. 아까 몇 대 몇이라고 그러셨죠?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앙이 6. 지방이 4. 일본이 중앙이 11. 89.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져도 완전히 일본의 이런 인력 배치에 비하면 한국은 상당히 공무원이 서비스업에 가깝고 또 공무원만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적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율로만 본다면. 한국은 연락후진국인 거죠. 연락 그런 말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팟캐스트에서만 쓸 수 있는 격조가 있죠.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 곁으로 공무원들이 더 빨리 다가가고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양 박사님이
이제 하여튼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이신 거 맞죠? 그렇죠. 25년 동안 당원이셨으니까 정치인이시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당원이 곧 정치인은 아니고. 아니 이고 그 다음에 시의회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맞네. 앞으로도 또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맡으시고 이렇게 되시면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런 것에 대한 개혁, 혁신의 보관도 갖고 계신 건가요? 뭐 큰 방향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산 재정 전문가하고 제 영역이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국가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제대로 잘 쓰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은 개혁 방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점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죠. 국가 재정이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최근 3년 동안 거의 100조 이상의 채무만 해도 채무를 빌려온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요. 이제 부채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공공기관의 그 부채가 지금 1200조가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특히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잘 쓰게 하고 정말 낭비 없이 쓰게 하고 또 정말 잘 썼는지 원가를 추정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남겨서 계속 이월시키고 이런 게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좀 자신이 있어요. 제가 아마도 자신 있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저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어쩌면 매우 시끄러울 것 같아요.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네. 저는 지방의회, 제가 서울시 의원 할 때도 정말 많이 개선시켰고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 예산 재정 쪽으로. 그리고 이제 현금 관리와 자금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박원순 시장. 네. 이재명 시장.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세금 예산을 전략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게 국가 예산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 거둔 세금을 최대한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써야죠. 예. 근데 정확하게 제대로 잘 쓰고 있지 않은 부분도 너무 많고 또 잘 걷어야지. 네네네. 뭐 그 쓰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어디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되고 그 재원을 조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 편성해서 잘 쓰느냐 안 쓰느냐도 하나하나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야당이나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예산 재정 전문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현재 집권 여당 당 이름이 뭐지? 새누리당의 예산 전문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산 재정 전문가. 있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예 없다고 하면 너무 폄하한 발언이고요. 또 야당에도 계시긴 계시다고 보지만 이것만 이렇게 양 박사님처럼 전공을 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게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당장의 현안만 봐서가 안 되고 지금 한 10년, 20년 동안 예산과 재정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고 문제점은 뭔지 이런 제도적인 거, 법적인 거, 또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부분들, 또 예산의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지적만 하면 뭐 하겠어요? 고쳐낼 수 있어야죠. 예. 그럼 여기 보니까 이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력이 있어요. 김대중 대선 후보 여성본부 그때는 여성이었어. 문재인 대선 후보 공약개발단 부단장이었어. 그다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특보이자 멘토였어. 여쭤보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문재인이나 박원순 후보가 출마했을 때 이렇게 예산 계획 같은 거 세운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문재인 대선 후보 때는 예산 재정 쪽에 이제 공약을 만드는데 함께 일조한 역할을 해서 공약개발단 부단장을 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때는 제가 역할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예산 전략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양 박사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서울시 의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고요. 네. 시장은 오세훈 시장으로 당이 다른 새누리당 시장일 때 2010년에 서울시 의회가 저한테 서울시 재정 분석과 예산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예산과 재정을 분석해주는 시민단체하고 용역을 같이 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의 그 시정의 예산과 재정 운영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져서 제가 의회에 그 내용을 다 분석해서 밤새워서 분석해서 제공을 했었고 의회가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식 예산이 없다고 했을 때 급식 예산은 어디에서 무상급식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절약해서 급식 예산을 마련하면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해줬었고요. 네. 그것이 굉장히 큰 파장을 오세훈 씨는 그걸로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게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51억밖에 없었던 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가? 예, 제가 서울시의회 의뢰를 받아서 현금 관리, 자금 관리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52억밖에 없었던 적도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거의 바닥인 거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 제기를 해주고 민주당 전체 의원들한테 교육에서 강의를 해줬었습니다. 특강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알려져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후보가 되셨을 때, 되셨을 때 이제 예산 재정 쪽의 전문가한테 좀 개인적으로 강의를 좀 듣고 싶다라고 연락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한 내용을 강의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이 된 다음에도 분석을 해서 좀 자문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이재명 시장과 더불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그렇게들 말하는데 서울시가 예산 절감하는데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기여했다. 구체적으로 항목과 하나하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뭐 자문도 하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 관련 그 공무원들이 저한테 그런 역할을 요구해서 그러니까 뭐 한 적도 지금 있고 양경록 그렇습니다.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전문가가 양심적으로 열심히 그 예산 문제나 재정 문제를 분석하고 하게 되면 정말로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쓸 수 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부에서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부는 훨씬 더 많은 크니까요. 그 규모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궁금한 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됐을 때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건데 뭐 지난주에 한국일보 보도 보니까 선거철 앞두고 그린벨트가 줄어들고 또 줄어들 거다 이랬는데 제가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그린벨트를 가장 많이 없앤 정부가 노무현 정부더라고요. 지자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결정.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보다 8배를 많이 없앴더라고요. 어우, 세상에, 망측해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좀 답답함이 있는데,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고 또는 집권을 했을 때 세금은 이렇게 걷겠다. 지난해 그 담배 세 인상 많은 사람 상처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서민 갈취형 증세 아닙니까 그게 그 가격을 인상한 게 아니라 세금만 몽창 올려버리는. 오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고 우리는 그 소득 적은 사람들이 계속 불리하고 부자들은 뭐 정확히 얼마나 감세해 주는지 모르지만 많이 봐주는 것 같고. 뭐 십몇 조를 해줬다 뭐 이런 뉴스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거둘 건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더민주당의 세금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 네, 제가 판단할 때는 공평 가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평 가세 조세 정의야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죠. 네, 그게 뭐냐면 수입이 많은 곳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조세 정의죠. 네. 근데 그것들이 실현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부자들의 세금을 감세해주고
근로소득세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 서민들의 세금은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자를 위한 정권이다. 서민 정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들을 하는 거고요. 그 감세의 규모도 20조가 훨씬 더 넘는 거거든요. 네. 지방까지 다 하면은 더 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 4대강 하는 비용이. 아니, 그러니까 20조라는 게 얼마 동안 20조입니까? 초기 3년 동안. 그럼 8년이면 아니, 근데 이제 다시 또 그것을 비판을 받으니까 좀 조정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정권 중간에. 근데 재벌들한테,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강화시키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복지를 해야 된다, 증세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당사자로 말하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고 한다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조세정의라는 낱말 뜻은. 그렇죠. 지금 양 박사님 얘기한 그대로인데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고 그리고 네. 조세정의라는 것은 세금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돌리는 것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 자기들 공약 어디 달이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희도 양 박사님이 지금 비대위 위원장도 아니시고 네. 정책위원장도 아니라는 네. 걸 당연히 알지만 네.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을 다듬고 그렇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명백하게 당론으로까지 가진 않았을지 몰라도 내 개인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도록 하는 거다. 네. 그건 내 소신이고 원칙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진출을. 네, 저는 정치를 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번에 20대 국회에 좀 출마 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럼 어느 지역 비례로 나가시나요? 예, 제가 비례대표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예산 재정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사실 모신 건데요. 그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비례는? 치열하죠. 네. 비례해서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모신 이유가 바로 이런 정치적 어느 파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실은 진짜로 국민들에게 전 민주당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공약은 부자 증세된 거는 분명하게 감세된 건 증세시키겠다. 네. 최소한 원상복귀 하겠다. 네. 그리고 서민들에게 그 혜택을 두루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설득만 해도 저는 큰 혜택이 사실 그 표가 달라질 거라고. 그다음에 제가 또 건의사항 하나인데. 맞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례대표 신청하신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서민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전사처럼 싸워주고 싶어요. 네. 제가 살아온 30년 동안의 삶도 그렇지만. 30살이신가요? 예? 20살 이후에. 네, 저 그렇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지치거나 멈추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계속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은 정치인이 되고 그것을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교수로 살고 시민운동하면서 살고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속도 편하고. 이제 그렇지만, 혼신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고 싶고, 정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싸워주고 싶고, 싸우고 싶다. 저는 이런 분들은 국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겠다. 싸우겠다. 아니, 그리고 할 일이 명확히 있는 거예요. 우리 일단 박수 한번 보면. 아니, 보통은. 고맙습니다. 제 주변에서 국회에 가실 분들 많은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제가요, 건의 하나. 국가 수익 중에서 세외 수익이 많잖아요, 한국이요. 네. 한 10% 정도. 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저희가 또 벌금에 관심도 많고 과태료도 관심 우리 많고. 벌금 전문가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너무 많아요. 또 정권 성격에 따라서 네. 길거리에서 저 전문용어로 삥뜯기식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부자 감세하고 연동돼 있는 거죠. 감세하고 뭐 직접적으로 막 아니 연결돼 그러니까 있다고 이쪽에 수익이 보면 좀 주니까 아, 예. 좀 적극적으로 근데 그 나서는 거 놀랍게도요. 아니에요? 예. 감세하는 비율하고 이게 비슷해요. 이게 손쉽게 세외 수입의 종류가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범칙금 이런 거 예, 예, 과태료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 뭐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도 세외 수입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뭐 또 수수료라든지 뭐 주민등록증본 떼고 네. 이런 거 수수료라든지 사업 수익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만 손쉽게 세외 수입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과태료 같은 거는 딱지 떼서 빨리빨리 촉구하고 되면 되니까 촉구해서 이런 방식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죠. 그럼 영생 우리 그런데 예산 차원에서도 그걸 좀 잡아달라. 그럼요. 그리고 상당히 세외 수입의 그런 것보다는 세금 체계와 제도와 법적인 거 이런 것들을 크게 개혁하고 혁신해서 그래서 제 오히려 얘기는 가야 이렇게 되는 되는데,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어떤 효과를 떠내는지 아세요? 단지 딱지만 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약간 위축됩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에서 높은 비중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도 민주당이 이번에 네, 하는 알겠습니다. 부분이 이제 예. 하여튼 돈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니까 네. 들어오는 건 공평과세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 네. 부자들한테 세금 그런데 더 이제 쓰는 게 문제잖아요. 네, 궁금하게 사적인 궁금함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문학과를 다니셨네 원래 학부에서는요. 네. 국문학과를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3학년 때인가 예. 학교 그만하고 이제 민청년 가셨다고. 네. 4학년 때. 근데 국문학과인데 세금을 한 일을 전공한 네. 일 드물겠네요. 고생하셨을 네. 것 같긴 네. 해요. 네. 네. 제가 네.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쿠데타 80년 12.12 반란 예, 쿠데타를 봤고요. 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두환 대통령 딸과 제가 동기동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그 창덕여고의 동기동창. 예, 동기동창.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던.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자세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 그 이후에 80년대를 어린 나이에 목도하고 그럼 강북에 사셨네요. 그럼 그 당시에. 강남에서 통학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아주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군사 독재 정권 아니다. 총으로 자기 나라 국민들을 쏴죽인 사람들이 세력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대학을 가면 뭐 하겠나 하고 사실은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대학을 여학생 안 가겠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왜 안 가냐고 따지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전두환 이런 세력이 싫어서 대학을 안 가려고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대학을 안 가려면 집을 나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집을 나갈 수는 없어서 대학을 가서 이제 일단 가고 학생운동도 하고 했는데 제가 시를 썼어요. 헤매면서 갈등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시를 써서 혼자서 이제 교회선을 타고 기차 타고 여행 다니면서 이게 교호예선이라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옛날에 서울역 뒤쪽에 네, 서울역에서 서구역이라는 역이 있었고요. 지금 장흥까지 가고 송추까지 가는, 가고 이런 교회선을 타고 다니면서 저 혼자 이렇게 개울가에 앉아서 시를 써서 이렇게 돌 밑에다가 넣어놓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글을 쓰면 세상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때 어린 나이에. 아니 어린 나이에 시를. 그래서 제가 한때는 시를 열심히 썼었어요.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는. 근데 시를 쓰고 문학을 해서 세상을 빨리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시위하고 학생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졸업을 하고
내가 실질적인 학문을 다시 공부하겠다. 그게 예산과 재정이고 국민들의 세금, 돈 이런 것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그래서 이제 아니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이게 사실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또래다 보니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그때 과외 금지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가 자기 자식들은 과외를 시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진짜입니까? 진짜 그 과외 그 친구들 팀이 저희 동기 동창들 친구들도 함께 과외 팀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과외를 제가 알기에는 선행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책거리 한 다음에 그 직후에 과외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자식들은 과외를 다 시키고 나서 미리 시켰다. 이제 3학년 2학기 거까지 다 마친 다음에 중간에 과외 금지 조치. 과외 안 받아본 아들은 이렇게 못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매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죠. 어렸을 때. 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건요.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이 딸이 연극을 했다면서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졸업생 그 파티라는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졸업생 축제라는 게 그때 고3 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생겨가지고 그 친구가 홍당무라는 연극의 주인공을 했죠. 맞네요. 어디서 그렇게 기억납니다. 그때. 그런데 내가 더욱 놀라운 건 이것도 다 전두환이 왔나요? 축제 때?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꽉 차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정보부는 아닐 거고 아마도 이제 경호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받겠죠. 그러니까 경호도 해야 되니까 또 대통령 딸이 연극 주인공인데. 연극 주인공이니까 보고하러 온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정말 많이 좋아진 거고요. 그때는 대통령 그리고 군인 출신의 대통령의 그 권력은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거의 공포 정치 아니었나요? 그때가 80년대 초반이면. 공포 자체였죠. 네. 그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같은 반이셨어 혹시? 같은 반, 옆반이었습니다. 그럼 수업을 할 때 노도가 지킵니까? 학교에 등하교 할 때 경호원들이 경호를 해서 현관 입구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고 경호실이 현관 입구에 있었어요. 파출소처럼 현관 입구에. 이제 저희는 교실이 2층이었는데 1층 현관 입구에 경호실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따로 만들었죠. 교실을 터가지고. 그리고 경호원들은 교실을 터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호원들은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면 경호를 해서 데리고 가고. 근데 이런 얘기 기억이 납니다. 겁나서 장난도 못 칠 것 같아, 친구한테.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 밀기도 하고, 뭐, 레슬링도 하고, 뭐, 때로는 뭐, 꼬집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럼 불가능했겠네요. 저는, 하도 그런 상황을 늘 지켜보면서 너무 많이 헤매가지고요. 어린 나이에 갈등이 아주 심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시 쓰고, 글 쓰고, 좀 많이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조금 정치의식이 어린. 그랬겠네요. 정치의식이 자연스럽게 싹 터서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80년에 시위를 종로 일대 대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시민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책가방 들고 그 시위대들이랑 함께 이렇게 시위하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저런 세력이 대통령이라니. 저런 세력이, 저런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권력을 잡고 우리를 지배하다니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었어요. 이 말 때문에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이때 들었어요. 근데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딸이 창덕여고생했다는 게. 제 벌써 30년이 넘은 이런 30년은 아닌가? 35년이죠. 35년. 30년이 넘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느닷없이 이게 예고도 없이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원래 얘기는 옛날 같으면 잡혀갔을 거예요. 그 시절이라면 맞네, 잡혀갔겠네.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양 박사님. 네. 사실 이런 얘기 처음 듣는 학교 안에 경호실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교실을 쳐서. 가지고. 이야, 세계적인 토픽감이네요. 근데 이런 얘기 왜 안 쓰셨어요? 근데 쓰셔야지. 역사 기록인데. 아니 정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다 기억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 그렇죠. 알아야죠. 왜냐하면
단원고 교실도 지금 뭐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억하냐, 신입생이냐, 뭐냐. 그 얘기는 누가 옳다 그러다 떠나서 교실이 부족하니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정 교육감의 얘기도 맞고 유족의 얘기도 당연히 맞고 그래서 어떻게 뭐 선을 찾아야 될 텐데 하여튼 뭐 누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확인하는 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교실이 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동여고도 무슨 공간이 많아서 뭐 교장실이 7개쯤 있고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모통의 학교처럼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실을 터가지고 와 딸내미 경호실을 만들어 줄 정도면 정말 많이 갔네요. 그렇죠. 맛이 가도 많이 갔네요. 이게 원래 경기여고 자리였거든요. 경기여고가 강화문으로 가고 창덕여고가 거기 들어온 아닙니다. 원래 창동여고 자리입니다. 백송이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자리. 너무 세게 일제때 경기 여중 자리였습니다. 세게 얘기하시면 네. 누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일제 때 경기 여중 자리였어요. 일제 때 그러니까 또 얘기가. 하여튼 다시 예산 얘기 가서. 하여튼 일단 창덕여고 얘기는 재밌었습니다. 네. 동창 전효선. 이게 동창을 좀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저 어릴 때 너무 많은 제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출발점이네요. 예, 계기도 되고 동기동창의 그 독재자 군사 쿠데타.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고등학교 들어올 때는 투스타의 딸로 들어왔는데 그렇죠. 졸업할 때는 갑자기 둘, 셋, 넷 영예가 된 거죠. 대통령 영예 맞아요. 옛날에 영예라고 불렀어요. 영예라고 불렀어요. 이름 냅두고.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 이름이 지금 현재 그 언니 대통령 저는 이름이 긴 줄 알았어요. 아, 영예인 줄 알았어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영예 근혜양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그 말이 대통령 자식들은 원래 이름이 긴 줄 알았어요. 왜냐, 좀 어렸을 적에 이제. 그렇죠. 옛날에는 뭐 어른들 뭐 호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 붙이나 보다.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박지만 씨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잖아요. 영식. 네, 박정희 대통령 각각 영식 지망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쯤 되면 자식 이름이 뭔가 다른가 보다. 정말 충격적인 거는 그때 대통령의 딸을 전두환 대통령의 딸을 선생님들이 영예라고 부르고 영예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심지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자기 제자를 부르는데 영예님이라고 야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때 우리는 뺨을 때리면서 불렀죠. 선생님들. 누구야?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선생님들이 지금보다 더 막 이렇게 권위를 부리는데 한 번 불렀는데 안 돌아보면 뺨을 때리거나 꿀밤을 때리면서 불렀죠. 그때 선생님들은. 영예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영예라고 그때를 안 살아보셨죠? 그런 거 몰라서 그렇죠. 정말 쌀보란 시기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절인지. 살았지 왜 안 살아요? 저는 더 선배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그렇게는 안 살아봤지. 대통령 딸하고 같은 학교 안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옛 기억을 더듬는 게 나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또 동기동창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동시에 표현하시네요. 하시죠.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잘 걷고 잘 쓰는 거. 그렇죠. 쓰는 거는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저는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전히 한국은 토건 건축 많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무슨 다리 놔주겠다, 길 놔주겠다 공약하고 그다음에 예산 예결 심사할 때 보면 지난번에 군수한테 노래 시킨 분도 있고 창피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 문제에서 야당 의원들도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면 정말 군기도 잡고 예산 어떻게 쓰겠다. 예산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 거를 또 막무가내로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또 기반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해줘야 될 일들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우선은 예산을 볼 때 예산의 규모가 큰 것을 중심으로 저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규모가 작은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를 따지는 그런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기도 하고 또 특히 지방의회는 작은 예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심의를 하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늘 제가 강의할 때도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재정의 규모가 큰 것을 항상 우선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근데 크게 볼 때는 그게 이제 건설하는 게 제일 크죠. 그렇죠. 예, 건설하고 또 하나의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거. 국방예산. 예, 국방예산 중에 무기 수입 우리나라가 1위. 전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예, 1위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일반 방산비리. 예. 예. 비리뿐만 아니라 제 가격에 과연 꼭 필요한, 그렇죠. 군수 물자를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가. 그래 27은 따져봐야죠. 반대던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버리려고 하는데 충거품, 고물, 네. 그 성능 그거를- 과연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전문가. 저도 그 전문성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자문을 구하고 그래도 연구하고. 끊임없이 전문가들과 이것을 점검하고 따져보고 자료를 요구해서 그게 적정한 가격인지 최신 무기인지 꼭 필요한 무기인지 이런 것도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 10조, 20조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폐쇄한 다음에 그 F-22인가 스텔스 뭐 4대인가 떠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그날 9시에 KBS에서요. F-22를 막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로키드 마틴 회사인데? 회사 사내 방송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것도 중요한 저는 사게 되고 뭐 이렇게 의회가 그렇죠. 그런 전문성은 적을지 몰라도 저는 자세, 정치 철학 이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예산과 재정을 절약시키려고 하고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봐야 되는 거. 이거 끊임없이 노력하고 점검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토건 예산 건설하는 것도 경직성 경비라고 그래서요. 전체 국가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도 한 70% 정도 그렇죠, 대략 인건비니까요. 인건비는 네. 이런 경직성 경비, 어쩔 수 없는 관공서를 거죠. 관리하고 이런 것들로 나가고 나머지 사업비라고 하는데 한 30% 네. 지금은 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돈 중에 예산의 규모가 큰 것을 우선적으로 나는 3천억 이상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또는 5천억 이상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1조 이상의 대형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감시하고 감독하겠다. 이런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토목, 건설, 건축 이런 사업 삽질 예산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예산들을 제가 제대로 쓰이게 하고 이런 돈만 절약하더라도 꼭 세금을 당장 올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저는 몇 천억 조 단위의 돈은 절약시킬 수도 있다. 아주 똘똘 뭉쳐서 야당 의원 몇 명이 감시감독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들여다보고 거의 매일 자료를 요구해서 점검해서 가져와봐라 현장에도 가보고 또 계약이나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했는지. 그렇죠. 왜 관공서에 납품하는 거 대부분 다 비싸게 납품한다고 돼 있지 않나요? 그리고 국가나 100만 원짜리 USB도 있었고.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 사들일 때는 비싸게 사들인다. 네. 또 임대할 때는 싸게 임대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재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예산이 운영되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중요하게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내가 국회의원 되면 최소한 1조짜리는 되겠다. 그런 말이네요. 줄여 말하면. 1조보다 더 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요. 1조짜리는 되겠다.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율곡사업, FX 사업 이렇게 하면 뉴스에 나오고 방산 비리를 보고 장보고함인가요? 하는데 강개퇴항함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세월호 때문에 했던 거기에 가짜 장비를 집어넣어놓고 아직도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못 쓴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란가?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뭘 하긴데 저런 걸 확인 안 하고 거기에 수십조가 날아가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단지 국회의원을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 비리를 보수를 나누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정말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이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왜 구경하나? 그러니까 방산 비리만 제대로 잡아도 정말 그걸 복지했으면요. 그걸 복지에만 몇 조던데 그 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날아가고 있던데 그러면 무상급식이 이런 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거로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어봐요, 청년들. 장만자리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살률이 뚝뚝 떨어지죠.
제가 안보나 외교 이런 쪽은 좀 민감한 지금 시기고 또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적어도 무기를 구매하고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생 100년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초선 비율이 60%입니다. 최소한. 그렇죠. 그러면 딱 4년 달랑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반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 번 국회의원하고 마는 건데 그 4년을 혼신을 다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잘 쓰이게 하고 잘 못 쓴 건 없는지 그걸 따져봐야죠. 시민들이나 일반 그 서민들이 세금 100만 원 내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알아요? 진짜로? 200만 원 세금 내려면 그렇죠. 1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세금이 100만 원이면 그러면 정말 피 같은 돈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시민들이나 서민들이 내는 세금은 정말 무시무시한 돈인 거라고요. 근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진짜 서민들이 뭐 때문에 잠이 안 오는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뭐 때문에 답답해하는지, 왜 정치권을 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일 평생에 4년인데 의원 하는 기간 동안에 잠 안 자고라도 할 수 있어야죠. 대신 싸워줄 마음을 가져야죠. 네, 훌륭하십니다. 아니 제가 아니 진짜로 그러셔야죠.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느냐 결정되는 거죠. 그럼 돈이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이신 행정학 박사이신 세금 전문가이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정신명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부위원장이시고 여성 비례대표를 신청해 놓고 계시는 양경숙 박사님.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공모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공모에 응모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중요한데 진짜 예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진짜 배기 싸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두 개 아닙니까? 딱. 그렇죠. 하나는 법 만들고 예산 감시하고 그렇죠. 두 개죠, 뭐 국회. 두 개예요. 그거 말고가 뭐 커진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핵심은 입법 그건데. 기능과 예산 감시 기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양 박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 전문가를 야당에서 적어도 양경숙 박사님을 포함해서 두세 명 정도는 정말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말 삼각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규모 큰 대로 한 뭐 삼총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정말 멋있죠. 아니 그럼 일할만 나잖아.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누구는 이제 국방 전문. 누구는 누구 전문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편대가 정말 국가 예산을 그래서 한 10조 전략했다. 10조 제대로 쓰게 했다. 그래서 그걸 복지로 돌렸다. 와. 그러면요. 더민주당 만년 영구지배합니다. 시민들이 요구에 의해서요. 북유럽 같은 데는 5, 60년 집권하는 당도 있고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올바른 것으로서 장기 집권. 정의의 장기 집권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새누리당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요. 변신하고 혁신해서 더 잘 줄이고 천막으로 또 가겠죠. 더 열심히 국민을 모시고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국민들한테 좋죠. 서로 경쟁하는 거니까. 더 잘하려고 하고. 저는 이제 방송 끝낼 시간이 돼서 그런데 하여튼 오늘 얘기 들으면서 보통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80년대부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운동권 또는 그에 준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데모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필살기랄까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훌륭한 운동 진영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달래고 없앴는데 아주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당 활동도 하시고 시의원도 하셨지만 예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계속 축적하시고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100회 이상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님. 그 예산 문제만 가지고. 예산 재정 의원이면서 의원들의 선생이군요. 아니, 의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알죠. 그러니까 그게 전 정말 그렇게 전문성을 축적해 오시는 게 너무 경탄스럽고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아니, 왜냐하면 좋은 관점을 가진 좋은 전문가가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전문가 말고 어용들 말고요.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 정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서민과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 전문성을 다 걸고 혼신을 위해서 늘 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치활동합니다. 저 시민운동도 하고 있고 교수도 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강의도 많이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일생에 한 번 만나고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늘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얼마나 극성을 부리면서 잘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양경숙 박사님, 뭐 낯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정치적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냥 단순히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입장을 관철시킬 만한 실력까지 겸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양경숙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우리 서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국회의원이 자기가 잘 모르면서 질문하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총체적이고 우리도 같은 사람도 아는데 야 좀 알고 물어봐라. 물론 답변하는 사람도 모르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며칠 전에 그 황교안 총리처럼.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들은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정무적 국회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양경숙 박사 같은 이런 분들이 국회에 양경숙 박사 한 명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이 전문가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 꼭 박사학위가 있어서 전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소상공인 전문가도 있는 거고, 농민 전문가도 있는 거고, 아니죠. 오해 안 하실 홈리스, 노숙자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뭐 빈민들의 삶에 대한 전문가도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법을 만들고 특히 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약자들을 위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될 수 있는 한 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 있는 20대 국회를 기대하면서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